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오늘의 드 발자크 원작의 미지의 걸작 4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1612년 12월의) 어느 추운 날 아침, 낡은 외투를 입은 보잘것없는 외모의 한 청년이 파리의 그랑주 귀스텐가에 있는 어떤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프랑스와 포로비스 선생님 계신가요? 안에 계시다오. 방 안을 쓸고 있던 노파가 대답했다. 청년은 천천히 층계를 올라가면서 마치 신임 신하가 국왕이 자기에게 어떤 대접을 해줄 것인지 몰라 불안해하듯 계단마다 멈춰서곤 했다. 나선 계단 위에 다다르자 그는 층계참에서 잠시 동안 머물렀다. 아틀리에의 문에 달려있는 그 괴상한 모양의 손잡이를 잡을까 말까 망설였기 때문이다. 이 아틀리에 안에는 루벤스 때문에 마리 드 메디치에게서 버림받은 앙리 4세의 화가가 일하고 있겠지. 그는 위대한 예술가들이 한창 청년기에나 예술에 대한 사랑이 절정일 무렵 어떤 천재나 걸작품을 처음 대하고 나서 가슴 떨려했을 그런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부디 그를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감정 속에서 영광과 불행의 달콤한 운명의 고통을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예술가의 활기찬 정열처럼 진정 사랑을 닮은 것은 없다. 그 정열은 대담함과 소심함, 모호한 신념과 불확실한 실망으로 가득 찬 정열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쑥 찾아온 건 너무 무례한 짓이 아닐까? 이 가엾은 청년은 가난에 짓눌려온 데다 또한 그 순간 자신이 불손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그에게 우연히 다가온 특별한 도움이 없었다면 앙리 4세의 훌륭한 초상화를 그린 이 화가의 집으로 들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어떤 노인이 계단을 올라왔던 것이다. 청년은 그의 기묘한 복장과 화려한 가슴 레이스 장식, 그리고 무척이나 무게 있고 점잖은 걸음걸이를 보았다. 그리고 층계참에서 물러나 길을 비켜주면서 노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아마 화가의 후원자나 친구겠지. 그러나 그 얼굴에는 뭔가 악마적인 것이 있었다. 뭔지는 모르지만 예술가들을 유혹하는 그런 것이었다. 상상해보라. 끝이 치켜져 올라간 작고 납작한 코와 불룩 튀어나오다가 다시 푹 꺼진 이마, 웃음기가 담긴 주름진 입과 짧고 거만하게 쳐들려진 턱, 나이 탓에 흐려진 눈빛, 그리고 그 눈이 상아색 흰자위와 대조를 이루며 번득이는 모습을. 얼굴은 영혼과 육신을 다 같이 파먹어가는 사유작용과 나이로 인한 피로의 기운 탓에 유독 시들하게 말라 있었다. 마치 렘브란트의 그림 한 폭을 보는 것 같을 것이다. 그는 청년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고 문을 3번 두드렸다. 그리고 문을 열어준 40살가량의 병약한 남자에게 말했다. 안녕하신가, 선생. 안녕하십니까.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포르비스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리고는 노인이 그 청년을 데리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도 들어오게 했다. 둥근 천장에 열린 유리창으로 들어온 빛이 포르비스 선생의 아틀리에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작업대에 걸려있는 그림 한 폭에 집중되었다. 실험과 테이블 위에는 수백 년 동안의 입맞춤에 의해 요염하게 윤인하고 있는 고대 여신들의 상반신상과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벽에는 수많은 밑그림과 붉은 연필이나 펜을 사용한 3세기의 습작들이 천장까지 덮고 있었다. 과연 걸작이구나. 청년은 이내 어떤 그림 하나에 주의를 기울였다. 뱃삭을 치르려고 하는 이집트인 마리아를 그린 것이었다. 그 걸작은 마리드 메디치에게 헌정되었으나 그녀는 곤궁하던 시절 그것을 팔아치웠다. 자네의 성녀가 내 마음에 드네. 노인이 포르비스에게 말했다. 왕비가 주는 값에 금화 10의 키를 더 얹어주겠네. 좋아 보입니까? 좋으냐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자네가 이 착한 여자를 잘못 손에 넣은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살아있질 않아. 살아있지 않다고요? 자네들은 말이야, 형상을 정확히 그려내고 각각의 것을 해부학의 법칙에 따라 제자리에 놓으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네들은 팔레트에서 미리 만든 살색으로 이런 선을 칠하면서 어느 한쪽을 다른 쪽보다 더 어둡게 유지하려고 주의하지.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 있는 여자를 가끔씩 쳐다보는 걸로 자연의 실물을 그대로 베꼈다고 생각해. 그리고는 자기가 화가이며 신의 비밀을 캐냈다는 생각을 하는 거네. 노인이 그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자네의 성녀를 보게나 포리비스. 처음 보기에는 훌륭하네. 하지만 두 번째로 보면 성녀가 캔버스에 달라붙어 있어. 이것은 한 면만 가지고 있는 실루엣이고 윤곽만 드러나는 가상이므로 돌아볼 수도 자세를 바꿀 수도 없어. 공간과 깊이가 결여되어 있단 말일세. 그러나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좋고 여백이 정확히 지켜져 있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육체에 따뜻한 생명의 숨결이 불어넣어져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네. 이 둥근 목에 손을 대보면 대리석처럼 차갑게 느껴질 것 같네. 관자놀이와 가슴의 투명한 호박색 아래로 그물처럼 서로 얽혀있는 작은 혈관에 주홍빛 핏방울이 채워져 있지 않아. 이 부분은 고동치지만 여기 다른 한쪽은 움직임이 없어. 각각의 부분에서 삶과 죽음이 싸우고 있는 셈이지. 여긴 여자고 저긴 조각이고 더 먼 곳은 시체야. 자네의 창작은 불완전해. 프로메테우스의 횃불이 자네 손안에서 꺼져버렸네. 자네 그림의 많은 부분이 천상의 불길에 닿지 못한 것이네.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포르비스가 노인에게 공손히 말했다. 그 사이 청년은 노인을 때려주고 싶은 강한 욕망을 겨우 억누르고 있었다. 들어보게. 노인이 말했다. 자넨 대생과 색깔 사이에서 망설였고 섬세한 냉정함, 즉 옛 독일 대가들의 정확한 엄격함과 눈부신 열정, 그리고 이탈리아 화가들의 풍성함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망설였네. 자넨 한스 홀바인과 티티엥, 알브레이트 뒤로와 폴 베로네즈를 동시에 모방하고자 했어.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 자넨 엄격한 무미 건조함의 매력도 눈을 속일 만한 명암의 마술도 갖지 못했어. 그렇지만 선생님, 자네가 그 두 가지 대립적인 방식을 자네 재능의 불꽃으로 함께 용해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없다고 느꼈다면 자넨 그중 어느 것 하나를 솔직하게 선택했어야 했어. 자넨 그림의 가운데 부분에서만 진실되네. 그 반면에 주변은 부자연스럽고 잘 포장되질 않아서 그 배후에는 아무것도 감추어져 있지를 않아. 하지만 여기는 진실하네. 노인이 성녀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도. 그가 그림의 어깨가 끝나는 지점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쪽은 모두 틀렸어. 그가 목의 가운데 부분으로 되돌아오면서 말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분석하지 말자고. 자네를 실망시키기만 할 테니까. 노인은 걸상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말이 없었다. 포르비스가 그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전 낯을 보고서 이 목 부분을 잘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연엔 캔버스에선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진실성의 효과가 예술의 임무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해내는 일이야. 자넨 비열한 모방자가 아니라 시인이란 말일세. 노인이 난폭한 동작으로 포르비스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격하게 소리질렀다. 조각가라면 여자를 주조하기만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나지. 좋아. 자네 애인의 손을 주조하여 자네 앞에 놓아보도록 하게. 자넨 유사점이란 한치도 없는 끔찍한 시체를 보게 될 것이네. 우린 사물과 존재의 정신, 영혼, 용모를 포착해야 하네. 효과를! 그의 감정은 점점 격렬해져 갔다. 화가, 시인, 조각가, 그 누구도 결과와 원인을 분리시켜서는 안 돼. 그 둘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서로의 내부에 있는 것이네. 진짜 싸움은 거기에 있네. 그렇다면 제 그림은 무엇입니까? 자네들은 여자를 그리기는 하지만 보지는 못해. 그렇게 해서는 자연의 비밀을 손에 넣을 수가 없어. 자네들의 손은 스승의 그림에서 모방한 모델을 재생하고 있을 뿐이네. 어떤 점이 그렇다는 겁니까? 자네들은 형태의 내부까지 충분히 내려가지는 않으며 또한 그것의 굴곡과 원근법을 충분한 애정과 끈기를 가지고 추적해보지 않네. 아름다움이란 그렇게 해서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엄격하고 진한한 것이야.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엿보고 압축하여 스스로 드러나도록 긴밀하게 얽어매야 하는 것이네. 자네들은 말이야, 보이는 첫 번째 외관으로 만족해버리거나 기껏해야 두세 번째 것으로 만족해버리지. 패배한 적이 없는 화가들은 그때의 구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 그들은 자연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네. 라파엘은 그렇게 했었지. 노인은 미술의 제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검은 벨벳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그의 위대한 우수성은 내적인 의미에서 비롯되는데 그의 그림에서는 그 내적인 의미가 형태를 부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형태란 뭘 말하는 것인가요? 형태란 관념과 감각을 서로 소통하기 위한 표현 수단일세. 자네들은 여자에게 아름다운 드레스와 멋진 머리주름을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평온이나 정열을 만들어내는 피는 어디에 흐르고 있는가? 자네들의 형상은 이처럼 청백한 채색 유령인데도 자네들은 그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는 회화이요 예술이라고 부르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친구들, 거기에 도달하려면 많은 크레용을 사용해야 하고 많은 캔버스를 메워야 할 것이네. 여자란 분명히 머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스커트는 이렇게 입혀져 있으며 또한 눈은 이런 식의 체념어린 유순한 표정으로 맥이 풀려 누그러져 있고 속눈썹에 파닥거리는 음영은 이런 식으로 뺨 위에서 흔들리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말소리도 빨라졌다. 바로 그것이지만 그게 아니기도 해.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까? 사소한 것이지. 하지만 그 사소한 것이 전체라네. 자네들은 생명의 외관은 가졌지만 그것에 넘치는 생명력, 즉 영혼을 표현하지는 못하지. 요컨대 티티엔과 라파엘이 간파한 그 생명의 꽃을 말이네. 그럼
훌륭한 그림을 그리려면 자네들이 도달한 그 극점으로부터 출발하면 아마도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네. 하지만 자네들은 너무도 빨리 지쳐버려. 속된 자는 찬미하지만 진정한 전문가는 웃음을 짓고 말지. 오, 마비즈, 오, 나의 스승이여. 그 이상한 사람은 덧붙여 말했다. 그대는 나의 도적. 그대는 생명을 빼앗아가 버렸어. 그 점을 제외하면 이 그림은 그 루벤스라는 놈의 그림보다 훨씬 나아. 적어도 자넨 미술의 본질적 3요소인 색채, 감정, 대성은 갖추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 두 형상, 성녀의 형상과 뱃사공의 형상은 이탈리아 화가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섬세한 의도를 띠고 있습니다. 이 성녀는 훌륭합니다, 영감님. 청년이 깊은 공상에서 빠져나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오늘의 드 발자크 원작의 미지의 걸작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3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문학에 전념한 발자크는 90여 편의 소설과 30여 편의 꽁트 그리고 여러 희곡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그럼 여기서 발자크의 주요 작품과 작품 세계에 대해 상명대 프랑스 어문학과 이철희 교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1799년에 태어나서 1850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작가 생활 30여 년 동안 프랑스 대혁명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를 뛰어난 관찰력과 탁월한 상상력으로 그려내서 흔히 프랑스 사회의 풍속화가 또는 역사가라고 불립니다. 그는 초인적인 의지로 보통 사람들이 평생을 읽어도 다 읽기 어려운 양의 글을 써냅니다. 90여 편의 작품 수에 등장인물들도 3,500여 명에 이르는 그의 소설 작품 모음집인 인간 희극은 발자크의 대표작입니다. 역사적 대격변기를 자신의 작품의 주제로 삼은 작가 발자크로서는 호적부나 조물주와 경쟁한다는 야심을 품고 그 격변기 속의 인간 군상들을 모두 다루고자 한 것입니다. 흔히 발자크는 사실주의 작가로 언급되지만 그가 창조한 드넓은 세계를 단지 사실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일 것입니다. 그는 탁월한 관찰가로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록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뛰어난 통찰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메커니즘을 읽어내고 현실 법칙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꿈과 환상 같은 것들을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그를 위대한 관찰자이자 위대한 철학자이고 위대한 환상가로 부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발자크의 작품들 중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당시 젊은이들의 야망과 좌절을 그려 근대적 의미에서 서구 환멸소설의 시초로 평가되는 잃어버린 환상, 격변기 프랑스 19세기를 부성애라는 관점에서 묘파한 고려 영감, 탁월한 연애소설이자 사회소설인 골짜기의 백합 등이 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에서는 여러분들의 청취 감상문을 받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감상문을 www.ebs.co.kr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방송에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 다시 듣기를 통해 지난해에 방송된 한국 단편소설 50선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오늘의 드 발자크 원작의 미지의 걸작 일부를 마칩니다.